안녕하세요. 네, 개인정보보호위원장입니다. 네, 혹시 들리시나요? 예, 네, 잘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네. 아,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만나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여기 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짜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윤석로 4차 산업이 또 위원장님, 그다음에 사회를 맡아주실 우리 김경무 대표님, 그리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유관 학회장 나오셨습니다. 유재철 정보보호학회장님, 이성엽 데이터법 정책학회장님, 최경진 개인정보보호법 학회장님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정태명 우리 한국 CBPO 포럼 의장님은 정보처리학회, 한국정보처리학회 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회에 계신 분들께서 소위 저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우리 구루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들이 다 모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산업계를 대표해서 우리 김진경 빅밸류 대표님, 그다음에 카카오 CPO로 계시는 우리 김현진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계를 대표해서 우리 한국소비자연맹의 정지현 사무총장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가운 마음에 제가 그냥 순서도 없이 그냥 인사부터 드렸습니다. 회의를 덜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개인정보위원회 출범 1주년을 기념해서 열리는 이 정책 토크 콘서트의 사회를 맡은 지드넷 코리아 대표 김경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요, 크게는 개인정보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점검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럼 향후 한 5년, 10년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정책에 주력해야 하는지 그 해법에 대해 무게중심을 두고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소개드린 모든 분들이 다 나와 주셨고요. 예. 특별히 더 랜선에 다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 없죠? 이제 그냥 진행해도 되겠죠? 예. 네, 안 그리고 들어오신 분 없죠? 참고로 저희 위원회에 출입하시는 9분의 기자님들께서 예, 같이 예, 이렇게 예. 참여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예, 오늘 이 토크 콘서트를 취재하기 위해서 10여 명의 개보이 출입 기자님들이 랜선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지난 1년 동안 개보이가 이룬 성과를 박연병 기획조정관께서 오프닝 발적임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에 대해서 참석자 모든 분들이 그중 가장 잘한 정책과 이와 달리 가장 아쉬움이 남았던 정책 한 개씩을 가능하면 콕 집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예리한 전문가들이다 보니 보는 눈들이 다 비슷해서 생각이나 지적이 중복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앞에서 자신의 견해와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과감히 스킵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실질적인 본토론 시간이 늘어나서 더 알차게 콘서트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박연병 부장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발제는 성과 중심으로 요약해서 좀 간단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1년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주제로 지난 1년의 성과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년의 저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계나 향후 과제도 많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토론자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생략하고 성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한 후 개인정보보호 체계 혁신과 안전한 활용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은 첫째로 이제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 안심번호 도입과 이제 수기명부 개선, 그리고 전자출입명부 동의 간소화 등 코로나19 방역 관련 보호 조치를 강화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개인정보 처리가 급증한 코로나19 방역 지원 시스템 전반의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하였습니다. 페이스북 등 이제 글로벌 기업의 보호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해서 엄정하게 제재를 하였고,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요가 급증한 5대 민간 분야 그리고 5대 공공 분야를 선정해서 중점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로는 저희가 이제 유럽연합 GDPR 적정성 결정 초기 결정을 이뤄냈습니다. 그간 답부 상태에 있던 적정성 결정 초기 이제 결정을 이제 달성을 했고요. 현재 유럽연합과 최종 결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넷째로는 저희가 안전한 감염정보 활용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감염정보 관련 법제도 기반을 마련했고 지역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감염정보 활용 기틀을 마련하고 5대 분야 7대 과제 시범 사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결합 사례가 증가하고 분야도 다변화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섯째로는 저희 인공지능 등 신기술 보호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기업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표를 마련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희가 또 다양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도 강화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째로는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보주체 권리 강화, 글로벌 수준의 법적 체계 마련을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전 국민의 마이데이터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민 불편 해소,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보호자가 아동 학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고, 저희가 이제 신속한 법령 해석이라든지 규제 샌드박스 요청권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현장을 지원하는 활동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성과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참고로 저희가 금년에 국민 1,500분을 대상으로 대국민 인식조사를 했더니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공감을 해주셨고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께서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1년의 우수한 성과로는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이집 CCTV 열람 개선을 한 거, 그리고 QR코드 수집 동의를 간소화한 거, 그리고 개인 안심번호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출범 1년 성과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를 들어보니까 지난 1년 동안 개보위가 할 일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첫 테이프를 어느 분이 끊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윤정희 위원장님은 위원장님 위원회에 대한 평가이니 다른 분들이 다 발표하고 맨 나중에 네. 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 4차위에 우리 윤석로 위원장님이 포문을 열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4차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성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정희 위원장님 다시 한번 1주년 출범 축하드리고요. 저도 윤 위원장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개인정보위하고 저희 4차위가 굉장히 이제 각별한 관계에 있고 저희 4차위도 개인정보위의 출범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저희 4차위 단장님이셨던 최영진 그 당시 단장님께서 이제 개인정보위원회 지금 현재 부위원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희 4차위의 DNA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평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 성원 이런 것들 제가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4차위하고 개인정보위가 잘 협업해서 좋은 성과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년이 됐다니까 제가 믿어지지가 않고요. 여러 가지 잘한 정책들 그리고 아쉬운 정책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실 굉장히 잘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신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일일이 다 열거드리기에는 조금 많을 것 같고요. 우선 그 총평으로 조금 생각나는 것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 국민들의 어떤 안전한 개인정보의 보호, 그 개인정보 위에 이제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그런 본질에 맞는 그런 업무를 정말 잘 충실하게 수행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잠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런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어떤 관계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 여러 가지 이제 출입 정보나 동선 같은 그런 그 정보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고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제 물론이고 거기에 더해서 데이터 활용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저희 사차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활용의 측면에서도 이제 가명정보 활용 제도의 어떤 기반을 잘 닦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역시 이제 저희 함께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정책 같은 것들도 이제 뭐 개인 정보의 이동권 법제화 추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말 아주 잘 추진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잘한 정책 뽑아달라고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가명정보 활용 정책 그리고 마이데이터 정책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뭐 아쉽다라기보다는 이제 개인정보 위에 아쉽다라기보다는 이제 상황이 조금 더 빨리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그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과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 법 개정이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GDPR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여름에 EU 대사님을 뵙고 사실은 관련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EU 대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이제 사실 실질적인 과정은 많이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좋은 결과, 좋은 마무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GDPR 적정성 결정 같은 것들도 조금 더 빨리 이제 그 마무리가 되어서 관련 기업들이나 여러 기관들이 이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윤 위원장님이 같은 위원장님이라 그런지 굉장히 유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분들은 좀 더 날카롭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유재철 회장님. 지금 마이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좀 조정하시고요. 예, 음소거 해제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한국정보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재철입니다. 저희 학회에서는 그 기술적 연구를 통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우는 그런 학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난 1년 동안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많은 성과를 내셨고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성과를 내시느라고 위원장님 이하 또 직원분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서 이제 지켜봤는데 정말 긴장하시면서 1년 동안 고생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 가운데 가장 잘한 정책으로 저는 개인 안심번호 도입, 수기 출입 명부 개선 등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그 발빠른 움직임이 가장 저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국민의 그 체감이 높은 어떤 실효성 높은 정책을 즉각적으로 이렇게 실시했다. 그래서 국민에게 체감이 굉장히 잘 된 그런 정책이지 않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또 말이 많을 수도 있었어요. 다부처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었는데 컨트롤 타워 기능을 이번에 정말 제대로 발휘한 거 아닙니다. 개인정보위원회가 출범한 그 어떤 취지를 잘 살려서 컨트롤 타워 기능을 통해서 과감한 그런 코로나19 정책에 대해서 잘하신 게 가장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쉬운 정책은요. 그 결합 전문 기관 지정을 통해서 신산업 육성 지원이라는 어떤 꼭지가 있는데 이쪽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윤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결합 기관 지정을 해서 데이터 활성화, 결합 데이터 활성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19개 기관이 정해져 있고 100여 건의 결합이 수행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 않느냐. 어떤 결합을 통해서 신산업 육성이라는 정말 그 꼭지를 제대로 달성하는 건지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결합기관이 19개 많이 생겼지만 결합기관의 요구 조건이 되게 강합니다. 뭐 여러분 혹시 평가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현재 요구사항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결합기관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렇게 자유로움이 좀 부족한 면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또 결합을 하고자 하는 그 사용자 입장에서 좀 불편한 점은 없는가 이거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해야 된다 등 뭐 여러 가지 이 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불편한 점이 없는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짚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진행상 발언 시간을 조금 한 2분 내로 맞춰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성혁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데이터보호정책학회 이성엽 회장입니다. 저도 그 1년 동안 이제 그 우리 개인정보위원회 업무에 좀 참여하기도 하고 또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는데요. 크게 보면 저는 그 1년 동안 사실 그 원래 이제 행정안전부의 이제 일종의 자문기관에서 이제 명실상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과정이었다. 사실은 새로운 행정기관이 새롭게 탄생해가지고 자리 잡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1년간 아마 그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제 여탄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가지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라는 게 사실은 뭐 중요한 게 이제 법령하고 예산에 대한 독자적인 편성이나 개정안을 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위원장님이야 여러 그 위원회 계신 분들이 그 톡톡 릴레이라든가 개인정보 미래 포럼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나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그 모습은 대단히 좋아 보였습니다. 타부처보다는 좀 더 외부에 많이 그 귀를 열고 있었다는 점이 저는 일단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잘한 정책과 좀 아쉬운 정책은 뭐 좀 약간 중복이 될 수는 있는데 저는 역시 그 데이터 3법의 가장 큰 사실은 내용이 이제 가명 처리 데이터 결합. 그래서 이제 이 가명 처리나 데이터 결합을 통해 데이터를 좀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 3법의 큰 취지였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그 고시라든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지고 그런 법적 기반들을 잘 마련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한 정책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뭐 같은 측면이긴 한데 아까 우리 그 유 회장님 말씀하고도 비슷한데요. 그 실제로는 좀 이 가명 처리나 데이터 결합의 사례가 좀 미미하다. 물론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된 측면이 있지만 향후 이 부분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이 제도 설계할 때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현재 이게 사례가 미미한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좀 제도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3의 결합 전문기관을 통해서 결합을 하게 한다든가 또 결합 키 관리 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다든가 또는 그 결합의 유형에 따라서 좀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좀 절차를 달리할 필요성도 있는데 이런 좀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데이터 3법 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취지가 상당히 좀 퇴색할 우려가 있다는 그 염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최경재 회장님 이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보호학회장을 맡고 있는 최경진입니다. 우선 이렇게 1년 동안 쉼없이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해서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와 함께 격려 말씀드리고요. 사실 뭘 잘했냐고 말씀을 여쭤보시면 아마 모든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정보 주체, 국민들의 그런 개인정보 보호수를 높이는 거는 추상적인 이론에 있지 않고 현장에 있거든요. 실무에 있고. 근데 실무적으로 개개의 모든 사건마다 개인정보 보호수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균형감을 가지고 보호와 활용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정책을 추진한 게 잘한 것 같고요. 특히나 보면 이제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균형감을 가지면서 국민들한테 정말 와닿는 체감형 정책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사회가 발전하면 뭐 경제나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디테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디테일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컨텍스트 베이스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뭐 이루다 사건이라든가 또는 그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등등을 보면 보호위원회가 그러한 이제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매우 시기적절하게 잘 대응하기 위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제로 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요. 아쉬운 점은 앞에 회장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거 안 겹치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개인정보위원회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정부 정책상의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약간 좀 아쉬운 점인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제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국가 전체 차원에서 DPO 내지는 국가에게는 이제 데이터 활용이나 보호에 있어 균형자 역할을 하려면 사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정한 규모를 가져야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 전체 정책 차원에서 그러한 인력이나 또 예산 측면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있었는지 하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인 그런 활동이나 기능을 하려면 그러한 정책적인 범정부적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정태명 의장님 이어서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 14년째 CPU 포럼 회장을 하고 있는 정태명입니다. 사실 중앙행정부가 1년 지나고 총평한다는 얘기는 좀 우스운 얘기 같아요. 1년밖에 안 됐는데 총평하긴 그렇지만 점검한 차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들이 문자가 오면은 그 문자만 보면 누군지 다 알 수 있게 뭐 외국에서 귀국한 30대 여자가 어디에 살고 이랬다가 점차적으로 좋아지기도 하고 식당에 가면 이름 쓰고 뭐 다 써야 됐었는데 나중에는 그걸 뭐 이름은 안 쓰고 전화번호 쓰게 한다는 둥 어떤 데는 안심 전화를 걸게 한다는 이렇게 좋아지는 걸 보면서 야, 정부가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했는데 이번 준비를 하면서 이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했던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특히 그 자료를 보다가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이런 거는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을 꼭 얘기를 해야 되나요? 꼭 해야 된다면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정책이 선제적이지 못했다는 거죠. 안심 전화번호가 처음부터 시작됐으면 피해 입는 사람이 없었을 거고 우리가 이태원 사건 등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개인정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없도록 앞으로는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선제적인 정책으로 처음부터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해서 몇 분 제 근처 분들한테 개인정보보호가 뭐 하는 데지 알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명 중에 한 8명은 그 뭐 개인정보를 잘하는 정부 기관이지 뭐 이 정도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뭐 마이데이터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그런 분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몸에 피가 잘 흐르려면 심장이 우선 튼튼해서 이제 피를 막 공급해야 되고 그것들이 발까지 흘러가는 핏줄이 좋아야 되는데 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위한 심장 역할을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강한 정책과 이런 걸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까지 가기에는 아직 미흡하지 않나. 아까 자료를 보니까 한 200만 명 정도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좀 더 국민들에게 개인정보보호가 하는 일들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더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쉬운 점은 여러 가지 정책을 피고하는 것들이 미래지향적인 즉 개인정보보호 인력을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든가 지금 전문 인력을 여기 오신 분들도 정보보호를 하거나 법률을 하시는 분들이지 개인정보보호를 처음부터 이렇게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거하고 이 청소년들 이 개인정보보호라고 하는 거는 법과 정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문화로 돼야 되는데 이 초등학교 때부터 개인정보가 왜 중요하고 개인정보를 통해서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업 시간이나 교과서나 아니면은 연수원을 만들어서 해서 개인정보보호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는 체제를 좀 마련해 주면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명실공히 국민을 위해서 서 있는 개인정보보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 뭐 아쉬운 점 말씀 안 하실 것 같더니 세 가지나 말씀하시면서 원래 우리 정태명 교수님이 이 업계에서는 말을 가장 신랄하게 하시는 분으로 유명한데 역시 예외 없네요. 예, 오늘 또 그리고 산업계 대표로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예, 김진경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기업 빅밸류의 김진경입니다. 네, 저는 이제 데이터 스타트업으로서 이렇게 지난해 데이터 3법 개정과 함께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새로운 출범과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또 기대를 하고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기대한 만큼 굉장히 바쁘게 많은 노력과 성과를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산업 현장에 있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저는 이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는 당연히 전제로 하되 결국 데이터 경제로 이행하는 미래를 좀 잘 준비하고 또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위한 제도 기반 그리고 그런 균형점을 이제 잘 마련해서 가이드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이제 가장 좋았던 정책으로 지금 꼽고 싶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 위에 이 샌드박스 제도를 이제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도 적용을 해서 혁신적인 새로운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현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마중물로나마 이렇게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 좀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사업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규제 위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나 해석을 빠르게 제공을 해주시고 또 예측 가능성 있게 제공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도입되었던 태도가 이제 현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아쉬운 점이라기보다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지속이 되고 좀 더 확정이 돼서 사실 뭐 이루다 사건이라든가 또 앞서 교수님께서 뭐 문화 홍보 교육 이런 문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전적으로 이런 문제 발생이 좀 더 적게 이루어져 가지고 관련 정보부처위원회에서의 해석이라든가 판단 제공이 좀 더 디테일하게 어디까지가 할 수 있고 어디까지가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좀 밀접하게 상시적으로 교류하면서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개인정보 침해 문제라든가 이런 거의 발생으로 인해서 뭐 국민 전체적인 어떤 뭐 부담감이나 위험감을 느끼는 그런 사례도 줄어들고 기업 입장에서도 조금 더 데이터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현재 CPO님 이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의 김현주입니다. 개인정보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이렇게 마련된 것은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개인정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중요한 상징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출범 1주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잘한 정책의 예를 한번 꼽아보자면 생체정보 가이드라인과 같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하면서 실무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인들이 보기에 너무 어렵고 혹은 또 개인정보의 범위가 명확하게 선이 그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부분인데요. 생체정보 가이드라인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생체정보 범위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는 부분이나 그리고 법령으로 딱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업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을 꼽아보자면 개보위가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요. 앞에 발언해 주신 분들도 조금씩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이 개인 정보가 무엇인지 혹은 그 보호라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도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혹은 기업에 대한 교육들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과 지표로 보았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개보위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실제로 개인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지랑 그리고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점검하고 그리고 개보위가 지도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성과 지표가 마련된다면 산업계도 저희도 같이 힘을 합쳐서 챙겨나갈 부분이 어떤 것일지가 선명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시민단체 대표로 나오셨죠? 정재현 사무총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입니다. 1년 이끄시느라고 그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그 잘한 점들은 사실 많은 말씀을 주셔서요. 대부분 다 동의하고 저는 이제 정부 부처들이 어떤 정책을 펼칠 때 개인정보위원회의 의견을 굉장히 신경 쓰는 걸 보면서 그게 제일 정말 큰 성과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개인정보위 출범 때 사실 많은 노력을 했다는 부분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개인정보 출범 1년을 돌아보면서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사실 이제 기대가 굉장히 컸었던 만큼 아쉬움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한국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핵심적인 임무를 이제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시민사회 단체들도 이제 1주년을 좀 맞아서 저희가 좀 모여서 고민도 하고 좀 평가를 했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아주 높은 점수를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사실 이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앞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위 차원에서 이제 힘든 싸움을 하셨다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시민사회 단체들 안에서는 그럼에도 좀 더 독립된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위원회가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더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그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제 개인정보위가 전면에 내세운 아까 이제 윤 위원장님께서도 뭐 이제 가명 정보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이제 높이 평가를 하셨는데 저희는 그 어쨌든 우선 핵심 사업 중 하나가 이제 가명 정보 결합과 활용의 활성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의식을 저희가 갖고 있고 물론 해야 하는 거라면 좀 더 안전하게 가야 한다는 입장 부분은 사실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공공 부분과 주요 민간 부분에서 이제 여전히 뿌리 깊은 주민등록번호 기반 시스템에 대한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와 연동된 연계 정보 CI를 통해서 확대되고 있는 실명 기반 온라인 환경에 대한 좀 관심의 부재가 조금 저는 좀 개인 아쉬웠던 부분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개보위의 수장이신 윤정인 위원장님이 다른 분들의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이나 아니면 1년 동안의 소회로 이 토픽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예,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 빼고 8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정확히 오히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게 더 놀라울 뿐입니다. 그래서 뭐 아쉬운 점 표출해 주신 거, 그다음에 뭐 잘한 점으로 이렇게 거명해 주신 거 각각이 다 저는 뭐 추가적인 코멘트를 드릴 건 없고요. 뭐 성과라고 해서 우리 박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제가 아쉬운 점만 말씀드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흔히 하는 말로 잘하는 일은 작은 소리로, 뭐 실수한 일은 큰 소리로 말하는 게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두 가지가 좀 아쉬웠는데 하나는 제가 이제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조직을 필요한 시기에 딱 제대로 만들었다. 조금 만시지탄의 느낌은 없진 않았습니다만 이 시기에 데이터 경제 시대, 디지털 경제라고 하는 이 시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만들어짐으로써 개인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안전한 보호를 전제로 활용하겠다는 국민의 의지를 아주 적기에 잘 만든 게 아니냐라는 측면에서는 아까 우리 김현지 씨께서 말씀하신 저랑 생각이 너무 똑같습니다. 1년 해보니까 지금 안 했으면 위원회 안 만들었으면 어찌할 뻔했지 하는 생각이 제가 들 정도로 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저희가 중간에 들어와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정태명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적으로 못한 건 있었지만 어쨌든 빨리 캐치업하려고 노력은 했었고 해서 늦었으면 좀 잘 됐다 싶은 생각은 들고요. 아쉬운 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러는 과정에서 뭐 개인정보 보호법도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가명정보 기준도 만들어야 됐고 코로나도 대응해야 됐고 뭐 적격성 검사도 하는 과정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나를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해서 만들어진 만큼 국민들께서는 내 개인정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게 공공이든지 개인이든지 보다 더 안전하게 보호되고 활용되는 걸 좀 원하셨을 것 같은데 여전히 아직도 뭐 피싱 전화 많이 받고 그다음에 피해가 늘고 그다음에 또 온라인에 데이터가 많이 활용되면 될수록 그런 위험성을 더 크게 느끼시는 부분에 있어서 뭐 온라인 뭐 개인정보의 종합 대책이라고 할까요? 뭐 관계 부처를 잘 어우르는 그래서 국민들께서 좀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 늦게 갖게 된 게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지금 마련 중에 있으니까 좀 빠른 속도로 만들어서 국민들의 좀 체감을 도를 높이는 작업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을 관장을 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돼서 각 개별 부처에 있는 또 관련 법들하고 대연계시를 하는 과정에서 마치 개인정보위원회의 역할이 너무 개인정보법에 국한된 규제의 집행기관으로서만
일을 해왔던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의 뭐 실효적 보장이라는 예를 좀 더 큰 카테고리에서 좀 적극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우리 역할과 기대를 조금 더 변화시키는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국민과의 접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는 일과 그다음에 단순한 수동적인 규제 집행 기관을 넘어서 가지고 헌법상 정해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또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 시대에서 해야 될그 헌법 수호 기관이 하나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금 더 하면 그것이 오히려 미래에 대비하는 대한민국의 건설적 대안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두 가지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또 역점을 둬서 해나갈 과제이기도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많은 소회가 있으셨을 텐데 절제해서 아주 요약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공통 질문의 이제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미래의 문제입니다. 과거는 됐고, 그럼 앞으로 우리가 5년, 10년을 내다보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신사업 육성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를 위해서 또 개보위가 주력해야 할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를 좀 아젠다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뒷부분에 그 강론에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디테일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되니까 요 섹터에서는 좀 간단하게 총괄적으로만 좀 아젠다식으로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 말씀에 좀 집중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윤정인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네, 그럼 제가 먼저 간단하게 아까 했던 얘기랑 관련돼서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하고 비슷할 텐데요. 저는 어쨌든 이제 1년 동안 저희가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이제 조금 맛을 봤으니까 이제 2년 차는 좀 더 제대로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과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또는 우리 직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데이터 경제 시대의 개인정보란 무엇인지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의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추는 토대를 놓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은 형식적인 개인정보 보호가 아니라 보다 실효적인 개인정보의 보호를 목표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법안을 이제 낼 예정입니다만 뭐 전속 요구권,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 등 데이터 프라이버시권을 좀 법제화를 하고요. 형식화된 동의 기반을 보다 실효적으로 좀 바꿔나가는 작업, 그다음에 아까 좋은 지적하셨는데 아동, 청소년, 뭐 영상 개인정보 등 좀 시급한 부분에 관한 소위 어떻게 보면 규정들, 보호기준 제시 이런 것들이 아직 좀 사각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빨리 메꿔나갈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를 좀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윤석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 국민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를 좀 빨리 열어나가고 가맹정보 실용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해갈 필요가 있고요. 또 자율주행차, 드론 등 새로운 기술 분야에 대응해서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좀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프라가 저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는데 아까 우리 유재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R&D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동영암호라든지 영시 증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을 조금 R&D를 통해서 좀 개발하면서도 또 스타트업에서 쉽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범용, 개인정보 보호 툴킷 같은 것들이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윤 위원장님 또 받아서 해주시죠. 예, 저희가 보호하고 활용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꼭지가 있고요. 특히 이제 아까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로 여러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가명정보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현황을 보면 저희 가명정보가 도입된 이후에 개인정보위가 주도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가명정보 결합과 반출에 대한 도시를 제정하셨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별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도 좀 만드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결합 전문기관 지정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제도 활용을 위한 기본적인 틀은 이제 착착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일부 그 참석자분들께서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 그러니까 이제 지난 1년간이었고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시행착오가 조금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당초에 이제 굉장히 많은 기대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한 만큼 뭐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들이 팍팍 나오지 않은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사차위도 그런 상황을 같이 개인정보위하고 이제 파악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산업계 여러분들 그리고 민간 전문가분들 모시고 저희가 의견을 수렴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감염정보 활용 촉진 대책을 사실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문맥하에서 이제 개인정보위도 마찬가지로 관련 부처들 같이 이제 협력해서 뭐 저희 사차위에서 드린 제안사항 이런 걸 종합해서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26개 그 감염정보 활성화 추진 과제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진행해 주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충실하게 수행이 되고 이제 제도가 정착이 되면 처음 1년간의 웜업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이제 제도가 우리 주변에 자리 잡게 되고 많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데이터나 여러 가지 기술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도 이제 복잡해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죠.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려면 역시 감형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이나 법제적인 검토, 뭐 이원화가 필요하다면 이원화 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길게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 개인정보위가 출범하고 이런 감염정보 전반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이런 것은 사실 해외에서도 사실 손꼽힐 만큼 굉장히 선도적인 그런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처음에 이제 출범 시에 이제 아장아장 걸음을 뛰느라고 조금 미진한 면이 있었지만 빠르게 성장을 이제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가적인 발전을 위해서 큰 기여하실 것으로 보고요. 사차위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유재철 회장님 이어주시죠. 예, 앞에서 그 잘한 점으로서 그 AI나 혹은 생체정보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가 정비가 되면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선제적으로 계속해서 개인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R&D를 통해서 기술력을 강화를 해야겠다.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근데 현재 인원으로서 그게 가능할지 저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정보보호 연구원 같이 이런 것을 설립을 해서 기술자들을 함께 모아서 그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개인정보보호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대표 기업이 무엇이냐라고 딱 누군가가 물어보면 언뜻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뭐 사이버 보안 쪽, 정보보호 쪽에는 뭐 대표적인 기업들이 몇 개 이렇게 띄웁니다. 매출액이 크지는 않지만 저는 앞으로 이 기술이 발전을 해서 개인정보보호 산업이 나름대로 육성이 돼서 개인정보보호 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뭔가 딱 하나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혁 회장님 이어주시죠. 네,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법제화 거버넌스 이슈하고 두 번째는 AI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이제 개인정보위원회의 사실 목적이고 그래서 사실은 감염정보나 데이터 결합 부분에 상당한 정책 역량을 쏟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활용 관련되는 정책을 좀 담당할 그 조직이 대단히 좀 미흡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을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그 마이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금융위원회가 이제 신용정보법에 따라 가지고 아마 내년 초에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고 또 행정안전부가 이제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사업을 이제 법을 개정을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나 또 통신 분야에서도 이제 이런 그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이제 정책이 진행 중인데 이 컨트롤 타워 기능을 이제 개인정보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또 실제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마이데이터와 관련되는 좀 별도의 법제도 하나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본격적인 이런 사업이 처음 진행되는 것인데 여러 분야의 법들이 지금 산재해 있고 결국은 데이터라는 거 이제 데이터 결합을 통해서 사실은 효용이 나오는 건데 이게 부처별로 또 각 개별법별로 이 마이데이터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 제정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AI 관련해서는 이번에 급박 개정안에 그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뭐 거부할 수 있는 권리들, 주로 개인들의 개인정보 침해를 AI가 방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긴 한데 전 여전히 그 AI 활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존의 그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규제가 좀 장애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신중한 방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AI를 위한 데이터 활용에서 장애가 되는 데이터 규제를 좀 완화하는 쪽에 검토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경영 회장 이어주시죠. 네, 개보위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앞에서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데이터 시대로 진행하고 있고 또 지능정보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은 불가피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개인정보위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그 많은 데이터 활용의 접점 속에서 과연 어떻게 안전망 내지는 안전망을 제공할 것이냐는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가 해야 될 거는 사실 활용하는 쪽에는 개인정보 법이든 기준이든 간에 잘 지키면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정보주체의 관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이 그 실제로 피해구자다든가 아니면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런 안전망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세이프 가드와 세이프 하버 역할을 다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우선 법제도를 좀 정비를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관련된 것은 거버넌스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좀 집중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계적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실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과연 수많은 데이터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법적 기준들이 그러한 원칙에 정합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부처가 법을 집행할 때에도 어쩔 수 없이 이제는 항상 개인정보 보호 관점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 적정성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항상 어느 정도는 이제 가이드를 하거나 또는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정합성 메커니즘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아까 이제 어떤 분께서는 규제 샌드박스에서 개인정보가 된 것이 참 되게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전혀 지금 그 기반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개인정보 관점 같이 특히나 행위규제 측면에 대해서는 샌드박스로 해결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법적인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향후에 개인정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일원하게 시켜서 만들어가지고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소관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다른 각 분야별 샌드박스와 같이 결합되어서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법체계의 개편과 함께 보호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규제 체계, 특히나 다른 부처와의 관계에서 정합성 메커니즘과 또 활용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것들을 좀 더 명시적으로 또는 좀 더 명확하게 법적인 그런 기반을 만드는 쪽으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태명 회장님 이어주시죠. 예, 아까 그 윤혜연 의원님 말씀하실 때 1년이 지나서 이제 좀 자신이 생겼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미 거기에 핵심 아젠다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뭐 많이 썼다가 막 지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아마 국민 중심으로 개인정보를 해야 됐다는 말씀은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들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우선적으로 행정안전자치부인가? 뭐 하도 이름을 자꾸 바꾸니까 행정안전부하고 방송통신위의 조직으로부터 출범했다는 한계를 빨리 극복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일관성 있는 개인정보 정책, 금융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또 모든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만드는 정책이 전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가버넌스 구조를 빨리 만들어 나가는 게 위원장님이
하시고 싶어 하신 일인 것 같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책 전달 체계를 확고하게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가 하는 일들을 저 초등학생들까지 전부 다 전달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협회나 학회나 이런 민간기관을 잘 이용해서 제가 이거를 숟가락 정책이라고 부르는데 이미 있는 데 가서 숟가락을 하나 얹어서 같이 일하는 정책이 효율성이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 옛날 정부 지금은 안 그런데 특성상 보면 꼭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내 조직에 뭐 산하기관을 만들든가 산하단체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정보 전달 체계를 좀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간혹 가다가 제가 개인정보보호하고 보호정보보호를 하다 보면 이 두 개를 분리하려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호는 비록 그 주체는 달라도 구별될 수 없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정보보호와 개인정보가 어떻게 잘 유동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가 어떤 토대가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개인적이기도 한데 제가 작년에 창업을 하고 보니까 중소기업 보고 개인정보 하라는 거는 일종의 사치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직원도 월급 주기도 힘들고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뭐 개인정보 뭐 우선 당장 하고 회사가 큰 다음에 하자 이런 일이 벌어져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편적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로 차원해서 어려운 초등학교나 어려운 기업들에게는 개인정보를 하는.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정부와 정책을 할 때 농민들에게 컴퓨터를 갖다 주고 나와서 컴퓨터 배우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미련한 정책이 없었던 것 같아요. 농사 짓는 농민들이 무슨 와서 컴퓨터를 배워서 뭘 하겠다는 거냐. 그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중소기업들도 개인정보보호를 할 수 있고 특히 동문회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를 좀 마련해 주시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가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 이거는 아까 윤 위원장이 말씀하신 거기에 하시다가 여러 개 남으시면 좀 이런 것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진경 대표님. 네, 저도 이제 보호를 전제로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활용에 대해서 좀 일관된 예측 가능성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주시는 게 사실은 산업 입장에서는 가장 요청드리고 싶은 면이고요. 뭐 가이드라인 마련이라든가 교육 홍보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몇 년 전에 비교한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개선되고 발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보호의 기준만이 좀 지나치게 강화되거나 보호에 대해서만 사실 중점을 둔다는 거는 반대로 오히려 실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보호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업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굉장히 세밀하고 디테일한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와 조건에 대해서 좀 명확한 그 의사소통을 해주시고 그런 가이드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도 이제 가명정보 활용에 관해서도 뭐 결합기관과 함께 실질적으로 뭐 데이터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구체적인 프로세스에 관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그래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상태이고 또 정부 각 부처에서 지금 굉장히 공공정보 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기존에는 뭐 개방되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개방되지 않는다던가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이유로도 사실은 개인정보 뭐 이런 이유만 돼버리면은 정부 각 기관에서 더 이상 사실 어떤 요청이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총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법에 대한 보완 개정을 포함해서 뭐 시행령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기준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지 CPO님 이어주시죠.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두 가지 취지를 동시에 가지고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출범한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유일한 기구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기반으로 한다면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기술들은 국민들한테 편익을 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술의 발전에도 같이 가져온다는 사실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위치 정보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민감 정보라고 여겼는데요. 지금 법에도 그런 기조로 쓰여 있고요. 하지만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또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이제 위치 정보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널리 사용되는 정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생체 정보도 이제 단순히 신원 판단을 넘어서 뭐 헬스케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까지 다양한 서비스로 우리 삶의 편의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만약에 쓰지 못하게 된다는 거는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시대로 와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 맞춰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된 유일한 기구로서 보호 측면뿐 아니라 활용을 측면에서의 역할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을 바라볼 때 권리 침해로 보는 시각에서 출발하기보다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하는 모든 주체들이 다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지현 총장님. 네, 개인정보나 이제 데이터 이용에 있어서 보호와 활용 균형이 사실은 이제 매우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활용에 대해서는 전 부처가 사실은 이제 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감안하면 개인정보위원회는 좀 더 보호의 관점에서 개인정보의 문제를 조금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그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데이터 활용이 결국 저는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지금보다는 좀 더 활성화가 더 쉽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소비자가 이제 중심이 되는 데이터 주권을 이제 확립하고 데이터의 유통이 소비자의 편익을 넘어서서 이제 소비자가 통제할 수 있고 이익이 돌아가는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디지털 경제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보면 맞춤형 광고 같은 초개인화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런 환경에서 좀 더 안전하고 안심하면서 디지털 세상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장의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을 위한 부분하고 이제 소비자가 알고 선택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원하지 않으면 좀 거부할 수 있는 정보 주체의 권한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위원회가 좀 더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토픽은 참 많은 분들의 다양한 해안을 들을 수 있었던 토픽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아주 요약된 공부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까지가 이제 총론의 성격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좀 더 디테일한 해법을 찾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개인정보의 보호, 그리고 활용, 또 신기술에 대한 이슈, 마지막으로 민간 공공 부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 4개의 큰 카테고리를 갖고 하나하나 짚어가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그 짚어야 할 그 중요한 토픽들이 많아요. 그런 만큼 진행자의 질문에 참석자분들은 답변 시간을 좀 2분 내로 간결하게 압축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좀 더 내실 있는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윤종인 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게 아날로그 기반의 기존 개인정보 보호 체계 혁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개보위가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개인정보 미래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한 40분 넘은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2주제를 갖고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확정됐다고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 토론을 듣고 또는 제가 또 여러 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누면서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키포인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지금과 같은 수준의 디지털화를 예상하고 만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도록 소위 지금의 법제를 아날로그 기반에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법제로 바꿀 것인가에 관한 일단 고민이 필요하다. 판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은 뭐냐?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정보 주체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활용 생태계 마련이라고 크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해서 정보 주체와 이제 기업 간의 힘의 균형을 좀 회복을 하고 데이터 기반의 가치 생산, 분배 과정에 정보 주체를 좀 참여시킬 필요성은 있다. 지금처럼 데이터를 활용하자는 걸 저희가 막자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데이터가 디지털 시대에 활용이 불가피하다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도 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정보 주체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활용 체계를 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강요되고 또는 형식화되어 있는 동의 기반, 그러니까 사실은 동의를 받으면 뭐 면죄부가 주어진 것처럼 활용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현실에 맞게 개선을 해서 뭐 아까 뭐 정지현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투명성 있게 오히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바꿀 것이냐, 즉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이런 문제. 그리고 관련되는 게 이제 전속 요구권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일부에 집중된 데이터를 국민과 스타트업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균형 잡힌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또 데이터 제공의 원천이 국민에게도 데이터와 관련된 활용 이익이 공유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뭐냐. 그리고 예를 들면 데이터를 쓰는 기업들이 역할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등에 관한 고민을 같이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 추세는 프라이버시 리터러시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보호 문화, 물론 이제 기업과 함께하는 공동 규제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께서 또 적절하게 자율적 보호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길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조금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 다시 균형을 회복하는 가운데 서로의 이익을 이 생태계 내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 잡힌 방안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미래 포럼에서 조금 논의가 되면서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문제는 한 가지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이런 생태계는 결국 다만 그 대한민국만의 규제나 아니면 제도에서는 사실은 곤란하고 이 국제적인 규범과의 정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과의 고려도 같이 좀 유지됨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 경제 자체가 대한민국이라는 테리토리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정합성 확보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 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페이스북에 보낸 편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의 SNS 활용 증가로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문제가 보호 문제가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또 우리의 관련 제도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정재현 총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개인적으로 훌륭한 선생님이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국민청원도 하시면서 이걸 사회적 그 아젠다로 조금 끌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인터넷 환경 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셨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저도 굉장히 좀 공감이 되었고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이제 점점 더 진화하면서 심각해지고 있고, 저도 이제 남자 청소년 나이를 좀 키우다 보니까 그걸 굉장히 피부로 좀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NS 기반으로 해서 어린 나이에 쉽게 수위 높은 영상을 접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경험을 갖게 되는 것도 이제 문제인 것 같고요. 또 불법을 이용해서 이제 약점이 잡히게 되면 어린 친구들이나 이제 부모들에게 이제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그런 피해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들도 보니까 연령에 대한 기준 등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동의를 받지 않고는 동의 제도가 형식적이어서 아이들이 부모 동의를 이용하기도 하고 가입 단계부터 이제 그런 철저한 좀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GDPR이나 미국 캘리포니아 뭐 프라이버시 주립 그 주법 등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 프라이버시 관련 규제는 이제 강화되는 추세인 것 같고,
그런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한 일정 연령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한 보호 조치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어쨌든 일정 부분은 그 한쪽에서는 필요하고, 아까 그 회장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부분들도 저는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꼭지로 달아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을 부모의 보살핌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별도로 좀 특별하게 더 관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저는 특히 이제 기업들의 자율 규제가 좀 잘 작동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지원과 거버넌스를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마련하는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애플이 앱 추적 투명성으로 불리는 프라이버시 규정을 발표하는 등 이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전 처리 과정에서 이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도입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유재철 회장님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애플이 조치한 거는 맞춤형 광고를 허용할지 아니면 차단할지를 개인에게 물어보아서 실행한 거거든요. 이 얘기는 아까 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보 주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들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제 동의의 절차가 바로 이에 해당될 텐데,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택권을 사용자에게 주는 형태로 발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행안부가 이번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플라스틱 카드가 이제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는데, 지금 플라스틱 카드를 경찰에게 보여줄 때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다 세 가지 정보가 다 보여지잖아요. 근데 앞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선택해서 보여주신다. 즉, 내가 예를 들어 술집에 가서 미성년자가 아님을 보여줄 때는 이름과 주소는 보여질 필요가 없죠. 그러면 생년월일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분증의 내용을 제시할 때도 속성값을 선택해서 제시할 수 있도록 신분증의 변화가 지금 그러니까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그래서 앞으로는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는 그런 시대가 될 때는 사용자가 자기의 정보에 대해서는 다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윤 위원장님 말씀하신 정보 주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래서 사용자가 그런 요구사항이 늘어나게 되면 개발자라든지 서비스 사업자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위 말해서 문화가 아닌가. 사용자들이 내 정보를 내 스스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용자의 문화가 젖어들면 개발자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개인정보위 출범 후 1년간 페이스북하고 이루다 개발사 해서 위법 행위에 대한 100여 건의 처분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알려졌지만 또 기업의 위법 행위 최소화, 합리적 제재 처분 등 이 동전의 양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기업과 시민단체의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김현지 카카오 CPO께서 기업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정재현 총장님께서 시민단체 입장에서 이와 관련한 견해를 각각 말씀해 주시면 일반인들의 좀 생각의 지평이 좀 넓어질 것 같은데, 먼저 김현재 CPO님이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런 사안들을 보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진짜 필요한 그 포인트를 잘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대기업은 처벌에 대한 위축 효과로 법률이 명시해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조심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뭐를 하는 대기업은 사실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반면에 국내 중소기업들은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복잡한 법률을 분석할 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알면서도 잘못한다기보다는 몰라서 개인정보 보호에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특히 AI 분야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활용도 필요하고
또 중소 스타트업이 많이 도전하고 있는데 관련 법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보니 계보의 판단이 더 크고 중요하게 느껴지는 듯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벌 사례가 쌓이면서 기술과 서비스를 발전하려는 시도까지도 움츠러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시선들도 있고요. 이미 계보위와 키사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긴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업자들이 없도록, 그리고 사업자들이 애매하다고 판단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자인 사업자들이 이런 문제들을 미리 인식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등을 열심히 운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보편적인 개인정보 보호 방법에 대해서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하고도 일치하는 면이 있는 것 같고, 위원장님께서 저비용 툴킷을 준비 중이라고 해주신 부분, 그런 부분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정재현 총장님 말씀 받아주시죠. 네.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 2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에 기업들이 이제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게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가 사실 한국만의 독특한 정책은 아니고 유럽연합의 그런 GDPR을 비롯해서 국제적인 흐름이라는 거를 일단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부당한 불법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 저는 이런 부당한 불법 행위가 지속되는 사실은 이제 원인 자체가 불법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 처벌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 법제도가 이제 집단 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같은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충분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이제 미흡한 것이 일단은 원인이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이제 도입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뭐 다음 대선에도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아젠다 논의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제재나 처분은 이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이제 분석과 기준은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는 거는 조금 필요하지만, 그냥 개인정보위원회가 저는 현행 제도화에서 너무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뭐 스타트업이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너무 고려하는 것보다는 불법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저는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지만 구글, 페이스북, 뭐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사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바로 이 순간에도 무차별적으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글로벌 사업자들의 그 개인정보 보호 침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고요. 또 처벌과 관련해서는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최경진 회장님 좀 해법을 좀 알려주시죠. 네, 최근에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은데요. 글로벌 사업자가 특히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 세계 시민들의 개인정보도 글로벌 사업자의 클라우드로 저장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글로벌 사업자에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또 유출되는 경우도 꽤 생각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특히나 글로벌 빅테크들은 인공지능과 네트워크 확산에 따라 가지고 더 많은 개인정보를 이제 직접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정부가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제언을 좀 드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해외에서 수집되어지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또 이제 집행을 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우선은 약간 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게, 꼭 개인정보가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전하다는 생각보다는 이제는 글로벌 환경이기 때문에 데이터 유통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유통시킬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글로벌 수준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거는 2차 법 개정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규제를 좀 실질적으로 준수할 수 있게, 그러니까 형식적인 규제들을 다 하려고는 쉽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동등한 보호 수준을 이제 꾀하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발적인 준수 체계를 좀 마련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해외에서도 좀 보호하게 만들려면 이제 위원회가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해외에 있는 규제기관과의 공동 그런 협력 체계를
좀 더 공고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의 합리적 법규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통해서 실효성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정부가, 위원회가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해외에 나가서 국제적 논의를 하다 보면 결국은 노력하는 국가에는 따르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국가에는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EU와 미국 사이에서 있었던 이제 소위 말하는 세이프 하버라든가 또는 프라이빗 쉴드에서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제해 줄 거냐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를 국내외의 각종 절차를 통해서 뭐 우리나라의 분쟁 조정에도 있고요. 이걸 실제로 해외 집행하는 노력도 우리가 좀 기울일 수 있거든요. 특히나 싱가포르 조정협정이 체결돼가지고 우리나라 조만간 이제 사인할 것 같은데요. 그런 여러 가지 툴을 좀 고민을 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조정 절차나 분쟁 해결 절차를 잘 해외에서도 좀 작동하게 만들고 또 해외에 있는 실제 해당 국가에서의 그런 구제 절차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도움받을 수 있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울러서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서 한 방에 효과적인 규제를 다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게 스며들 듯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했지만 점점 우리나라의 규제에 순응하게 만드는 형태의 그런 점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로운 디지털 통상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도 상당히 이제 압력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통상이 점점 이제 파고가 높아지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개인정보 거버넌스를 좀 더 주도하는 형태로 논의를 이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세계 주요 국가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개인정보 자유유통지대, 그러니까 뭐 프리데이터 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제가 아쉬운 문제점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위원회가 조직과 예산, 그리고 전문적인 인력을 좀 충원해가지고 이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최 회장님, 같은 맥락의 질문인 것 같아서 하나만 좀 더 드릴게요. 네네. 최근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 등으로 각국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 중이잖아요. 네. 개인정보 관점에서 위원회가 가져야 될 정책 방향은 어떠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간에 좀 앞서서 말씀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조금만 네네. 더 설명해 주신다면. 우리나라 최근에 제가 보기에도 ICT 영역에서 아마 ICT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 영역에서 가장 활발하고 또 뜨겁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GDPR, P2B 레귤레이션 이후에 DSA 패키지를 통해 가지고 플랫폼 규제를 좀 더 강화하려고 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뭐 플랫폼의 본고장인 미국조차도 플랫폼의 해악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열심히 일어나고 있고, 뭐 지난번 같은 경우는 최근에 6개 법안이 이제 법사위를 통과한 것도 있고요. 이런 이제 흐름을 보면 플랫폼에 대한 그런 규제는 어쩔 수 없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플랫폼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그 근저에는 데이터, 특히나 개인정보가 있거든요. 개인정보가 집적되어지고 결국은 이용자가 모이고 이용자를 활동을 통해서 데이터가 모임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다면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데, 그러한 이제 플랫폼의 속성이 인공지능을 특히 알고리즘과 알고리즘의 배후에 있는 데이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가지의 규제 관점이 약간 좀 최근에 좀 덜 논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제 측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준들도 좀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플랫폼이라는 것이 시장 관점에서 접근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관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고려사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되어지는 개인정보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지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이고 또 균형감 있는 규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안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이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충분히 좀 이루어지는 것이 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거버넌스의 중심축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인데 이 플랫폼이 입법되는 과정,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 개인정보에 대한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이며 또 한편은 균형감 있는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이나 또는 타부처의 그런 집행과 법 제정 과정에서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좀 더 강력한 중심축 혹은 균형자 역할을 해야지만
향후에 본격적인 지능정보화 시대에서의 플랫폼에 대해서 효과적이고 또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 위주로 얘기했다면 이제부터는 활용에 방점을 두고 좀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그 가명정보 도입 이후에 데이터 유통, 결합 등 활용이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가명정보 등 데이터 활용의 현 주소와 이를 통해 4차 산업 관련 산업의 활성화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떤 최우선 개선 과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는 윤석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할 대목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총론 부분에 이제 개인정보위의 어떤 역할이나 아젠다 같은 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중요한 사례로 꼽을 만큼 이런 가명정보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핵심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전반적인 문맥으로 봤을 때 왜 이런 노력이 중요한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디지털 전환이나 디지털 경제나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코로나 직전에 이미 세계 이런 디지털 시장 규모가 한 200조 정도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것이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뭐 2배가 되고 그 이상으로 불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데이터 산업도 마찬가지 규모로 굉장히 빨리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전반적인 문맥으로 볼 때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조화로운 그런 균형감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이제 하고 계신 개인정보위의 역할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가명정보의 활용이라는 말 자체 생각해 보시면 그게 보호와 활용을 같이 담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참석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아직 우리 현실에 와닿기에는 조금 미진한 면이 있다. 그것을 이제 사차위 그리고 개인정보위 모두 인지하고 있고 같이 협력해서 이제 풀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럼 이제 흔히 이제 뭐 킬러 앱이 뭐냐, 그 가명정보 처리의 킬러 앱이 뭐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마이데이터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문맥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새로운 기회. 하지만 보호라는 것을 이제 역시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가명정보라고 하는 훌륭한 개념을 저희가 데이터 3법 이후에 만들어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마이데이터와 같은 그런 활용 쪽으로 본격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데이터 3법 개정 이후에 그 금융 분야 등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마이데이터 사업은 그 국민의 편익 제고와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범정부 협력 방안에 대한 해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윤정인 위원장님이 이 해법을 좀 한번 주시죠. 네, 아까 우리 윤석노 4차 위원장님께서 뭐 가명정보 관련돼서도 좋은 제안 많이 해주셨고 또 이어서 마이데이터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가명정보 활용을 보다 촉진하기 위한 활용 대책은 4차위랑 다 협의해서 저희가 지난 7월에 만들어서 국민께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때 한 26개 과제가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 그걸 잘 추진할 예정이고 아울러서 아까 일부 이제 미진했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타개하기 위해서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서 시범 사업을 5개 분야 7개 과제를 저희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이어서 2차 시범 과제를 이제 추진을 하게 되면 각 기업이나 지금에서도 가명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잘 보호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리라 저희는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마이데이터 관련돼서는 지금 뭐 윤석노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관계부처도 많이 합의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일반적인 의미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도입하기로 이제 결론을 냈고 정부 입장을 정했고 이제 정부 입법이 곧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신용정보법 그리고 일부 이제 공공 분야에 이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에 관한 권한들이 이제 모든 분야의 전 국민에게 다 확대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이제 다만 이제 이 전송 요구권 도입으로 이제 될 경우에 이제 한 1,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이종 산업 분야 간의 데이터 이동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표준화 작업들이 이제 보다 어려운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준화 작업을 정부 내에 관련 부처와 함께 TF팀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면서 동시에
하이레벨 개정 작업도 같이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가명 정보고 이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뚜렷한 세 가지 목적이 있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임에 비해서 이 마이데이터는 본인이 정보 주체 본인이 정보 이동을 시킬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보호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돌파구로서 작용할 수 있을 거라 기대가 큽니다. 저희가 이제 모든 분야를 다 저희가 직접 할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저희가 어쨌든 개인정보보호법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이 부분을 잘 끌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바로 저희가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가 그리고 또 각 부처에서 동의해 주신 바가 바로 보호하면서 활용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거를 컨트롤해야 어떻게 보면 보호하면서 활용하겠다는 저희의 정부의 의지가 명확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호하면서 활용하겠다는 말씀이 참 와닿는데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활용과 관련한 중요한 이슈들을 몇 가지 더 깊숙이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데이터 제공이 필수적인데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가 커짐에 따라 제공 주체인 개인에게도 이익 공유가 필요해 보이는데 데이터 배당제라든지 뭐 디지털 서비스 등 다양한 이익 공유 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은 없는지 궁금해집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이성엽 회장님이 좀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마이데이터는 이제 흔히 이제 우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면서도 그 데이터 활용을 동시에 추구하는 어떤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게 인격적 가치만을 볼 거냐, 아니면 개인정보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의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 이제 인정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를 그 경제적 가치 있는 자산으로 보게 되면 이 데이터라는 자산을 어떤 인터넷 기업에게 제공을 했으면 그 반대급부로서 일정한 이익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EU에서는 사실 이런 유사한 입법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 방안을 두고 뭐 그동안 인터넷 기업들은 검색을 무료로 제공한다든가 여러 가지 편익을 제공해 왔기 때문에 그걸로 대가가 지급이 된 거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금전적인 어떤 그 이익 공유는 필요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일정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뭐 보상을 하게 하는 뭐 데이터 배당제라든가 또는 데이터 기업이 디지털세라는 이름으로 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지금 제한되고 있는데 저는 이 데이터 배당이나 디지털세의 경우에는 사실은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하는 측면 하나 하고 또 이런 그 배당이나 세금 문제가 되면 국내 데이터 기업의 경쟁력에도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그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그 데이터 기금 제도와 같은 좀 간접적인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 ICT 분야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가 있어서 일정한 허가 사업자들이나 주파수를 받은 사업자들은 이 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법에다가 데이터 기금 제도를 도입하고 이 기금을 통해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어떤 이용자들에게 보상의 개념보다는 기금이 이제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아까 좀 많이 나왔던 취약계층에 대한 뭐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나 또 개인정보 R&D 관련 이런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가 데이터 활용 시에도 결국 그 국내 거대 플랫폼 기업과 중소 스타트업 기업 간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런 기업 간 데이터 활용 격차 해소 방안은 불가능한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이 부분은 그 경영일선에서 직접 체험하고 계신 김진경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좀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은 이제 데이터 활용 격차는 기존에 어쨌든 이제 전통 산업에 이제 기반을 둔 기업들과 또 새로운 온라인 뭐 이런 플랫폼 기업 간에도 발생을 하고 또 빅테크 기업하고 이제 중소 스타트업 기업 간에도 앞으로 더욱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통 산업에 기반을 둔 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본, 기술, 뭐 인력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에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고, 뭐 현재도 이제 골목 상권 기업들에 대해서 플랫폼 종속성 문제라든가 이런 게 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처럼 이제 기존 산업 내의 대기업과 새로운 테크 플랫폼 기업과 비교해서 경쟁력을 잃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그런 소기업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다양하게 이런 기술이라든가 뭐 솔루션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관련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는 뭐 클라우드를 제공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바우처 사업의 그런 비용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적극적인 어떤 그 자료 배포를 포함한 교육, 홍보 이런 것들 그리고 필요한 인력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관점에서 좀 정책적으로 지역속적으로 이렇게 좀 해결을 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측면이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사실은 이런 거대 빅테크 기업들과 새롭게 등장하는 사실 스타트업들의 경우인데 최근에 이제 중소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기술에 기반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이제 기술의 활용 능력이라든가 뭐 인력 확보의 문제보다는 사실은 이제 데이터의 독점 문제가 앞서 이렇게 뭐 최경진 교수님께서 언급해주신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산업 내의 진입 장벽을 형성하고 경쟁을 제한해주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플랫폼 기업들이 뭐 수평적인 인수합병이라든가 이걸 통한 시장 독점적인 지위 확보 과정에서 데이터 독점 문제가 이제 공정거래 문제로 이렇게 심사가 되고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슈가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그 수평적인 인수합병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수직적인 계열화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 전후방 산업을 다 흡수해버림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데이터에 대한 그 원천적인 데이터 접근을 다른 기업들이 하지 못하게끔 독점화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들이 뭐 많이 이렇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앞으로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로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그 뭐 배달 관련 회사가 포스라든가 자재 공급 유통 뭐 이런 관련 산업 인수를 전부 사실은 하면서 수직적인 확장을 통해서 관련 데이터를 모두 다 독점적으로 집중시키고 여기에 대한 어떤 경쟁자가 등장하는 걸 막는다던가 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예를 들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법 체계라든가 뭐 공정거래 이슈보다는 개인정보위원회라든가 4차 산업 혁명위원회에서 좀 더 이렇게 열린 시각으로 이제 새로운 법 제도를 도입하는 측면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 좀 신중하지만 그래도 빠르게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도입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EU GDPR 적정성 초기 결정으로 우리 기업의 EU 진출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또 관련한 디지털 통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이 모처럼 찾아온 이 기회를 좀 잘 살릴 수 있는 묘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정보 법제 관점에서 좀 이상혁 회장님이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디지털 통상은 뭐 조금 전에 우리 최경진 교수께서 말씀 주셨는데 한마디로 이제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품 서비스가 거래되는 인터넷 기반의 이제 거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디지털 통상과 관련된 이제 다양한 협정들이 지금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들은 보면 그 개인정보 보호, 그다음에 전자 인증 및 전자 서명에 관한 내용, 또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내용, 또 데이터 현지화 금지, 공공 데이터 개방, 소스 코드 공개 금지 이런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통상이 어떤 자유화의 흐름은
데이터 이동의 경우에도 좀 자유화를 주장하는 쪽에 가깝고요. 또 디지털 무역을 좀 보호하자는 쪽 입장에서는 데이터 이동도 좀 제한하는 쪽으로 이렇게 대응이 될 정도로 이 디지털 통상에 있어 가지고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미국 중심으로 사실은 데이터 이동을 좀 자유화하려는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해와서 여러 가지 협정들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동반자 협정이라고 불리는 CPTPP나 또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USMCA 협정이나 또 미국, 일본 간의 협정, 최근에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사이에 맺어진 그 데파라는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 같은 데서는 계속 그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를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이 주도하고 우리 한국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작년 11월 달에 체결된 그 RCEP이라는 이 협정에서는 데이터 자유화보다는 안보 목적이나 공공정책 목적상으로는 좀 데이터 이전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글로벌 그 기술 패권 전쟁이 그 내면에는 데이터와 관련되는 이제 이동을 좀 자유롭게 할 거냐, 제한할 거냐는 그 이슈와도 지금 직결이 되고 있어서 한국의 경우에도 사실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가 되게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 한국은 어쨌든 현재로 봐서는 데이터 이전에 관해서는 좀 보호주의적인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주의를 우리가 보통 정의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와 또 우리 한국의 IT 산업 육성을 위해서 자국민의 데이터의 해외 이전을 좀 제한하는 입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련해서 우리 방향성을 좀 고민해 봤는데 결국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우리 한국이 그동안 개방 체제 또 무역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 전략은 디지털 시대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선은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데이터 자유화 원칙을 좀 준수할 필요가 있고 관련해서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좀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규제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전 동의 원칙만을 보수한다든지 또 기술적 보호 조치 수준이 대단히 준수하기 어렵다든지 또 과다한 형사처벌 문제 이런 부분들하고 또 이런 것들이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이번에 개정법 개정안에도 나오지만 그 동의 이외에도 데이터를 해외 이전할 때 적정성 평가나 적절한 보호 조치에 대한 데이터 이전 등도 법제화하면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국민의 데이터와 자국 산업의 보호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통상 만찰의 관점에서 데이터 선진국과 또 데이터 후진국 사이에서 약간은 좀 이중적인 전략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신기술 이슈에 대한 겁니다. 지금 블록체인, 메타버스 뭐 이런 신기술의 등장으로 해킹 등 정보 침해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기술 변화에 따른 정보 보안 이슈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숙제일 것 같은데요. 유재철 회장님 뭐 좀 기술적인 해법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뭐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해법은 없고요. 뭐 우리가 함께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말씀하신 뭐 블록체인 메타버스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고민해야 될 거리를 좀 던져보면 여러분 블록체인 기반으로 암호화폐가 이슈화가 됐고 그런 가운데 요즘 CBDC라고 해서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대가 중국의 디지털 위엔화, 그쪽에서는 DCEP라고 해서 사이버 공간의 위엔화 유통을 시켜서 전 세계 경제권을 한번 장악해보자.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실생활은 달러가 어떤 기축통화로서 자리를 매김했는데 사이버 공간에서는 디지털 위엔화가 자리 잡고자 이렇게 원대한 계획 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기술 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영향이 크다라고 봅니다. 동남아시아의 그 중국 영향권들의 국가들은 다 그걸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이제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원화라고 하다 보니까 추적성이 굉장히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적이 쉽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게 스펙이 정확히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분명히 누가 어디에서 얼마나 사용했을지를 정부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유럽도 디지털 유로화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펙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서 나온 스펙을 보면 깜짝 놀란 게 중국하고 달리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사용했는지를 중앙정부도 알 수 없도록 프라이버시가 강화된 디지털 유로화를 만들겠다. 그러면서도 안전성을 갖추겠다. 그래서 다양한 보안 기술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암호학적으로는 영지식 증명이라고 해서 굉장히 또 어렵고도 힘든 기술인데 그것을 채택해 보겠다. 혹은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가면서 디지털 화폐에서의 프라이버시가 유럽에서는 시작부터 그러니까 고민을 하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국은행이 지금 디지털 원화 시범 사업을 여기 나오신 카카오 자회사랑 해서 지금 시범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이면 우리나라도 디지털 원화가 이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시범적으로. 근데 아직 저희에게 스펙이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카카오하고 손잡고 하는 이 디지털 원화가 유럽 스타일로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하는 디지털 원화가 될지, 중국처럼 안전성과 유통성에 더 치우쳐서 그런 중국 형태로 갈지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요건, 그러니까 하나의 기술적 흐름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메타버스인데요. 메타버스는 여러분 게임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신상 정보가 들어가는 거죠. 아바타를 만들어서 내 얼굴도 들어가고 거기에 위치 정보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게임에서의 개인정보 이슈가 진행됩니다. 아시다시피 게임에서는 아이템 거래라고 해서 경계성, 그러니까 화폐 거래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 암호화폐라든지 앞으로 디지털 원화가 나오면 게임에서도 이제 디지털 원화가 거래가 될 거예요. 그러면 게임, 경제, 그 다음에 신상 정보, 프라이버시, 이것이 함께 어우러진 독특한 아이템이 됩니다. 게임 쪽에 보시면 게임 서버에 세계 각국의 사용자들이 옵니다. 세계 각국의 사용자들이. 그 나라의 사용자만 쓰지 않죠. 서버는 세계 각국에 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의 위치가 어디냐라는 것이 아주 복잡해지고, 또한 사용자들이 세계 각국의 사용자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의 처리 지침도 나라마다 다 다르죠. 이게 국제적으로 이 문제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메타버스는 우리가 프라이버시라는 문제를 놓고 국제적으로 어떻게 이걸 협력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심층 검토해야 될 국제 협력 과제로 발전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또 게임 같은 경우도 아동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특히 또 학부모 입장에서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주제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메타버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눈여겨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하나하나 잘 모아서 어디에 중심을 두고 가느냐가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같이 눈여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오신 우리 정태명 의장님께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데이터 개인정보 정책도 그에 상응해서 좀 변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신기술 변화에 따른 어떤 정책적 대응 방안은 어떻게 좀 잡고 가시는 게 좀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일까요? 아마 이 정책 위반자들이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새로운 기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정책을 미리 마련하는 게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범인을 잡으러 나간 경찰이
범인이 나타나기 전에 그 앞에서 있을 수 없잖아요. 범인이 탁 나가 잡아야 되니까 늘 뭐 뒤늦었다. 아까 제가 선제적으로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선제적으로 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 분위기가 공부하는 분위기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5G를 도입하기 위해서 스위스의 뭐 장차관들이 저보고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하는 적이 있으니까 일본, 한국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위원장님은 원래 공부를 많이 하시는 저거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정책을 세우고 그럴 때 이런 공부를 뭐 그때 돼서 뭐가 생겼으니까 메타버스 생겼으니까 하다 보자는 앞으로 신기술 트렌드나 서비스 트렌드에 대해서 평소에 공부하는 그 분위기가 있어서 적절한 그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신기술은 신기술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 피해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과의 연관관계를 학습시킨 다음에 어떤 일에 대한 정책을 핀다든가 피싱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 그 피싱이 어떻게 개인정보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학습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활용해서 이제 연관적인 것들을 엮어서 정책을 피는 그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정책이 유연할 필요가 있는 게 예전에는 정책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법을 만들면 쭉 갔었거든요.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계속 그 새로운 기술하고 그 새로운 서비스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도 아직도 이렇게 우리 정부가 보면 구태의연하게 한번 만들어 놓은 정책은 바꾸면 너 왜 그거 바꿨느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감사원에서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정책이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터 바꿔나갔으면 어떨까. 그러면 뭐 여태까지는 뭐 어떤 서비스를 하다가 그 서비스가 확 바뀌면 정책도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유연성을 좀 가지면 신기술에 대한 어느 정도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이제 이 방송을 얼마나 보고 계시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이 아니라 보고 있는 국민들이나 어떤 스테이크홀더들이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특히 언론 기자님들 와 계신데 정부가 이런 신기술에 대한 정책을 바꿨다 그래서 왜 옛날하고 바꾸냐라기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이해해주는 그런 쪽으로 전체 분위기가 바뀌면 신기술에 대해서도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토픽으로 민간 공공 부분의 협력 거버넌스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개보위의 확대된 중요한 기능이 바로 이 자율보호 정책 기능입니다. 사실 자율보호를 위해서는 CP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말 나온 김에 우리 김현지 CPO께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지원 요청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속 시원하게 말씀해 보시죠. 네, 고맙습니다. 기업들도 개인정보 보호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규제 기관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굉장히 이 관심이 높아졌고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서비스로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욱 보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 오늘 안 그래도 이제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 카카오에서는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는 것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사이트 하단 카카오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들어가면 페이지 상단에 링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어린이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까를 위해서 기획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 실제로 어린이 자문단을 모셔서 어린이들과 함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것을 보고 의견을 주신 그 부분들을 거의 100% 반영해서 정말 어린이들이 함께 만든 그런 개인정보 처리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저희가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하다 보니 행복함과 뿌듯함까지도 느낀 그런 기획이었는데요. 규제 법규가 명확한 것은 좋기는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보호법령은 때로는 너무 촘촘하게 계획되고 있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개선할 방안을 기획할 동기부여가 좀 사라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발언에도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접하기 어려웠던 위치 정보나 생체 정보들이 이제 널리 사용되는 정보가 되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세상을 더 편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해줄 데이터들은 아마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활용되는 이런 데이터의 바운더리나 스펙트럼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 목적들도 저희가 지금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다양한 목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적절하고 더 디테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지금 세상은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에 대한 컨트롤이나 보호를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시대에 맞는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도 그런데요. 이제 데이터는 사람이 아닌 기계가 다루는 그런 시대가 됐고 이제 머신 리더블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보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리적 분리 같은 것이 이제 적용되기는 어려운 클라우드 컴퓨팅이 기본이 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모두 아시다시피 기술과 데이터의 발전 속도에 맞춰서 규제를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상황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개발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모두 고려한 규제를 만드는 것도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렇게 변화는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룰을 세워가는 것이 어떻게 세워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런 면들을 고려해 볼 때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 아젠다가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내는 하되 방법에 대해서는 직접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기업이 스스로 고민하고 계속 그 방법을 찾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도록 돕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되는 부분이 많네요. 예, 지금 연이어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자율 규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자율 규제 단체와 사업자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율 보호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 제도는 무엇인지 우리 정태명 의장님이 꼭 집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려운 질문만 저한테 주시는데요. 예, 저 죄송합니다. 일전에 한번 행사에서 자율복장하러 와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넥타이는 꼭 풀고 와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무슨 자율이냐. 그래서 우리가 실제 자율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무늬만 자율적인 걸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만드는 다음에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프리하게 내더라. 근데 이게 교수가 제일 못하는 거거든요. 학생들한테 니네 자율적으로 공부해놓고 가서 너 이건 왜 안 해? 이렇게 하면 어떠니? 이렇게 간섭을 하는 행위가 우리한테 여러 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율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미니멈 이외에는 진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풍토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신뢰입니다. 국민과 정부 간의 신뢰가 있어서 서로 믿고 지금은 좀 실수를 하겠지만 나중에는 좋아지겠지라는 믿음이 필요한데 지금 솔직히 이거 제가 김경묵 대표님이 제가 너무 신랄하다고 했는데 정부와 국민 혹은 산하단체의 관계가 수직관계로 되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래가지고는 신뢰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디 행사에 가면 늘 정부 기관이 상석, 다른 사람은 하석, 뭐 이런 풍토를 정부가 스스로 낚아서 이 수평관계로 바꿔나가야지만 국민과 정부의 신뢰가 쌓인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개인정보보호가 어차피 국민의 정보를 보호하고 국민에 태어난 이런 행정부인 만큼 우선 수평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그래서 자율적인 규제를 실현하는 기관이 되면 정말 큰 일을 하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 교수님 때문에 우리 개보이 다음 모임부터 자리 배치 바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그리고 이제는 은퇴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우리 윤석로 위원장님께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예. 최근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위한 영상정보 활용 방안 등 그 해카톤에서 신기술 관련 규제 혁신 논의가 많은데요. 신사업 육성과 개인정보 보호와의 균형을 위한 어떤 정책 방향과 개인정보 위와의 데이터 활용 부처 간 협력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마지막 질문을 윤석열 위원장님께 드리는가 하면요. 제가 이 취재 일선에서 보면 늘 부딪히는 이 문제, 사실 개인의 정보 보호와 신사업 육성이라는 이 동전의 양면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위원회의 역량과 미래를 보는 두 분의 마인드에 달려 있다고 저는 어느 정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이제 너무 나이브할 수는 있는데 이 화두를 끌고 가시는 상징적인 두 분이 소통을 잘 하시면 사실 문제의 상당 부분은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려보는데요. 윤석열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좋은 솔루션을 이미 이제 제안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걸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신산업이라고 하는 것, 이제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술이죠.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두 측면인 것 같고요. 이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서 결국은 이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큰 목표라는 데는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부처 간의 어떤 협업이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개인정보비 같은 경우에 이제 어쨌든 조금 더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면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미 많이 이제 그런 식으로 정책을 만들어가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처를 보면은 이제 신산업에 대한 육성도 중요하지만 이제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것도 함께 고려를 좀 해주시면 역시 이제 조화로운 그런 발전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협력이나 부처 간 조율, 뭐 저희도 많은 역할을 이제 해오고 있다라고 이제 뭐 노력하고 있다라고 자평을 하는데. 몇 가지 정도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아까도 이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국제적인 뭐 글로벌 기업하고의 관계 이런 것도 나왔는데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제 어떤 세계적인 흐름이나 이런 걸 잘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 기업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R&D도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연구자로서 이런 프라이버시를 프리저빙하는 AI나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쪽 AI 비해서 이제 추가적인 지원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벤치마크 데이터나 공공 데이터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차위가 이제 해커톤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간과 정부 그리고 정부 내에서 어떤 부처 간 조율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저희가 맡은 역할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예,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어떻게 저 윤종로 위원장님 말씀에 윤종로 위원장님 뭐 화답 말씀 한번 하시고 끝날까요? 사실 화답은 어떻게 말씀드리나요? 화답 이렇게 하나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사실은 잘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4차 산업이 입장을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윤석열 위원장님께서도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을 잘 이해해 주시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잘 반영이 돼서 이번에 우리 과방위를 또 데이터 기본법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가 좀 명확히 좀 규정이 되는 등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난 계기도 우리 4차 산업위와의 잘 업무 협조가 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그 위원장님하고 우리 저 위원회하고의 관계가 얼마나 원만하게 잘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를 아마 웅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저희가 이 개인정보 문제를 이제 다룸에 있어서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 결국 우리 이제 국가의 문제고 또 기업의 문제고 또 경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혁신을 이제 놓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혁신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소중했던 가치는 또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은 됐습니다만 저희가 아무리 뭐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산다고 해도 예를 들면 특정 국가처럼 어느 특정 국가처럼 뭐 소셜 크레딧 시스템을 동원해 갖고 잘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보면 풍요롭게 또 우리 경제가 잘 성장하고 또 혁신이 잘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늘 갖추면서도 또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인간의 존엄이나 민주주의라는 중요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존중받는 그런 국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다 이런 논의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보호 활용은 반드시 상충되는 가치여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에 있고요. 그런 측면에 솔루션을 만들어내라는 과정이 저에게 주어지는 역할이고 또 그게 이제 그 쉬운 일만 하려면 재미없잖아요. 이렇게 가끔 어려운 일도 해야 재미있는 것처럼 그 과정에 오늘 사실 주신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다
제가 하나씩 짚어서 코멘트를 해드리고 싶고 또 추가적인 의문을 풀고 싶은 일이 많은데 이렇게까지 마치게 돼서 저는 안타깝습니다만 다 함께 다시 또 좋은 말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두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벌써 2시간이 흘렀네요. 오늘 하여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윤종인, 윤석로 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분들의 지적과 고언들이 앞으로 개인정보위원회의 정책 설정에 뼈와 살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정책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보이 취득 기자님도 오늘 나온 내용 잘 필터링해서 보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모임이 여하튼 개인정보위원회 1주년 출범을 해서 모인 만큼 제가 개인정보위원회 하면 모두 주먹을 앞으로 내밀고 파이팅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없이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 파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박자 드리는데요. 고맙습니다.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